안녕하세요. 중고인들은 오늘날도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지속되었던 문화 대혁명을 10년의 대동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문화 대혁명을 10년의 대동란이라고 부를까요? 그 당시에 중국이 산산이 적해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대참살극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대참살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휘말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 상황을 다시 둘러보면 마오쩌둥이라는 절대 권력을 우리가 빼놓고선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오쩌둥이 1949년부터 권력을 잡고 나서 중국 현대사를 써갔던 그 과정을 3권의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강의는 2번째 책, 문화 대반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마오쩌둥은 어떻게 문혁을 일으켰나? 이런 질문입니다. 마오쩌둥이 어떻게 문혁을 일으켰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2개의 별도의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오쩌둥의 권력 기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오쩌둥은 과연 어떤 권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렇게 정부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나? 그가 가졌던 권력의 기반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과연 어떠한 혁명 전술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대중들을 동원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하고 권력을 그렇게 완벽하게 거머쥘 수 있었나? 그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한평생 마오쩌둥을 연구하고 문화혁명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긴 하버드대학의 맥팔커 교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맥팔커 교수 밑에서 조교로 근무를 했는데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문화혁명에 입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맥팔커 교수는 중공중앙의 여러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2가지 어떤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는 관리자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사형의 지도자들은 대개 정치 투쟁을 일삼아서 권력 기반을 닦고 넓히고 굳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를 봐도 투사형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잘 이용해서 아니면 이제 날선 공격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치적 의제를 설정한 다음에 어떤 집중된 그 정치적 이목을 자기의 권력 기반으로 삼아서 뭔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식의 저돌적인 투사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지도자가 일면 이제 투사형 지도자로 훈련받을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의 이제 공동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우 높고 숭고한 이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념에 따라서 정치적 의지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남다른 연출력을 가지고 혁명의 드라마를 써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의 아주 공통 특징을 보면 적군과 악군을 나눠서 국민을 양분한다든지 갈라쳐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보고 그 효과를 능수능란하게 이용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대선을 봐도 얼마나 날성건방을 하면서 정말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립니까? 심지어는 뭐 대통령 후보자가 귀에 총을 맞는 뭐 그런 드라마틱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그 성조기 아래서 주먹을 불 끈진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모든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투사형 지도자의 여러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사하는 레토릭을 보면 세계는 선과 악의 투쟁입니다. 절대 선의 편에 서서 절대 악과 투쟁한다고 마구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 필요하다면 이들은 정적을 사냥개처럼 물어뜯고 피해 숙청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잔인한 정치를 펼치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이제 투사형 지도자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현실 정치에서 이런 이제 붉은 투사들, 특히 이제 중공중앙에 있었던 붉은 투사들은 강력한 권력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오쩌둥이죠. 그러니까 인민의 목을 조이는 공산 유토피아의 고삐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권력은 여러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에서 그의 권력 기반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오쩌둥과 다른 관리자형의 지도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 이제 말이 좀 조용하고 또 부드럽게 말하면서 뒷전에 물러나 있고 그리고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책을 입안을 하고 법제를 짜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행정상의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조용히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든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실의 한계점을 잘 점검을 해가지고 점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 정책 성과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사후적으로 실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본투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정당성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입안한 제도라든지 정책이 어떤 여러 사람을 이용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했을 때 사후적으로 그 사람은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투사형 지도자와 관리형 지도자는 굉장히 이제 다른 형태의 두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100% 투사이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100% 관리자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얼 타입을 분류해보면 뭐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맥팔고 선생님은 정치학자였거든요. 그런 정치학적인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눠보면 마오쩌둥, 그다음에 리우샤오치가 대별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었던 캉성, 린비ao, 장칭 이런 사람들이 무역기간을 통틀어서 계속 싸움을 전개하면서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혁명 투쟁을 끊임없이 이어갔던 투사형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리우샤오치나 그 다음에 이제 조은라이나 덩샤오핑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관료였던 천민 같은 사람은 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사와 관리자의 대립을 놓고 이 무역 기간뿐만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심지어는 80년대를 지나서 바로 오늘 2020년대 중국 정치를 분석할 때도 우리가 저 투사와 관리자의 어떤 변증법이랄까요, 대립이랄까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짧았던 관리자의 전성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바로 저 전성시대, 그러니까 관리자의 전성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그렇게 저돌적으로 문화대혁명이라는 혁명 투쟁을 벌였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대기근의 악재로 농업 생산량이 최저점에 달했습니다. 1960년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사에서 최저점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약진 운동이 대기근으로 귀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정말 참혹한 현실이 빚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 1960년을 최저점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리우샤오치와 덩샤오핑이 관리를 했던 한 4, 5년 지났을 때 1965년이 된 그 상황에서 보면 1957년 수준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경제가 회복됐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7년도에 대비해서 1956년은 곡식 생산량이 10% 늘어나고 면화 생산량이 50%, 체유, 육류와 제목 생산량이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목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철, 전기, 시멘트, 증기 생산량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소비재도 형껏 증가를 해서 재봉기계가 4배나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자전거 대수도 2배 이상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국내 총 생산량은 1962년 대비 1965년에 이르면 5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되살아났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1963년에서 65년에 가면 경공업 연평균이 27%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중공업 17%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란 가정이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저는 만약이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만약에 1962년에 마오쩌둥이 유고 상태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마오쩌둥이 더 이상 권력을 잡지 못한 채로 그냥 식물처럼 늙어갔다면, 그래서 유소기와 덩샤오핑이 그때 권력을 잡고 한 15년 내지 18년 빨리 개혁 개방을 선언했다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뒤바뀌었을까요? 만약 중국이 15년 먼저 미국과 경제적 공조를 이룬 상태에서 저런 식의 개방 경제로 나아갔다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근데 이제 문혁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오쩌둥의 정치 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뼛속 깊숙이 투사였습니다. 마오쩌둥은 한평생 투쟁을 업으로 삼았던 게릴라 전사였습니다. 대약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일단 행정의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정치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자, 1960년이죠.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이 아직 끝나기도 전인데요. 이 사람이 농촌에서 반부패, 방남비, 관료주의의 깃발을 들고 산반운동이라는 것을 다시 전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슨해지니까 저 사람들을 다시 다그칠 수 있는 혁명의 어떤 이제 해결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1961년 1월 1일에는 좌의 착오를 일소한다는 명분하에 농촌사회에 침투해 있는 반혁명 문제를 색출하라. 그러면서 정풍 정사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것도 끊임없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1962년에 마오쩌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급투쟁을 절대 잊지 말자.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놓고 물러나면서도 계급투쟁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고 사람들에게 계속 다그치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3년 묘한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신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 인민이 좀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었던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그 이제 국가 주석인 리우샤오치를 보고 마오쩌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돼지고기 세근, 담배 한 갑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사회주의 교육만이 수종주의를 막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사회주의 교육이란 말을 했는데요. 이 말로부터 사회주의 교육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사회주의 교육운동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1963년부터 시작이 돼서 65년까지 지속됐던 운동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문혁의 전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과정도 매우 혹독한 숙청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돌려서 얘기하면 사청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정치, 경제, 조직, 사상 네 분야에서 부패 및 문제점을 척결하는 청소하는 운동에 대해서 사청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을 끊임없이 개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전개하라 이렇게 요구한 다음에 놀랍게도 자기가 그 운동을 맡아가지고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주석이었던 류샤오치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류샤오치는 한편으론 경제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한편으론 이 사람들이 윤택해진 경제생활에서 혹시나 악습천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시대의 사상에 다시 젖지 않을까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벌려야 되는 그러니까 한 손엔 채찍을 들고 한쪽엔 당근을 들고 인민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좌충우돌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상태로 돌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류샤오치로서는 이제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맡아가지고 또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당시에 마오쩌둥이 끊임없이 소련을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소련의 홀쇼프 이후로 수정주의가 들어서서 사회주의의 순수성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운동이 점점 이 반혁명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돼가지고 소련이 부패하고 있다. 그래서 소련은 더 이상 사회주의 종주국이라 말할 수가 없다. 레닌의 정신이 회멸당했다. 스탈린의 이상이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소련을 비판하면서 사실은 그 당내에 그 권력자들을 계속 경계하고 다그치고 감시하고 뭐 억압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류샤오치가 끊임없이 이념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주의 교육 운동을 실시를 할 때는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국 전 지역의 3분의 1에서 이 정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무려 77,56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53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박해를 당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박해는 뭐냐면 끊임없이 정치 투쟁에 불려나와서 비판 투쟁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느냐? 왜 너는 과거에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취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취조하고 문책하고 비판하고 고문하고 급기야 이제 처형까지 하는 뭐 그런 식의 강력한 정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판에 박힌 운동인데 1950년대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서 사회주의 교육 운동으로 절정에 치달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문화혁명에 비해 보면 사회주의 교육운동은 작은 프렐루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700개가 넘는 사회조직 반당들이 색출이 되고 반혁명분자의 낙인을 찍힌 사람들이 27만 명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적대 세력으로 몰리고 55만여 명이 인민 내부의 모순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압박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숙청당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비참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류샤오치가 이끌어갔다는 것이 매우 희한하다고 볼 수가 있죠. 류샤오치는 이제 뼛속 깊숙이 공산주의자였고 자기가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얼마나 순수하게 노력하는지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이념적 압박 속에서 저는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자기가 수정주의자로 몰렸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념적 고삐를 거머쥐고서 마오쩌둥이 중국을 지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오쩌둥의 권력 기반이 뭐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이념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저렇게 강력한 이념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력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이념적 주술에 포박당한 상태이고요. 마오쩌둥이 언제든 원하면 저런 식의 정치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의식을 다시 한번 강하게 옥죄할 수 있는 이념적 우선권이 마오쩌둥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마오쩌둥의 권력은 바로 군사력입니다. 마오쩌둥은 병권을 쥐고서 정권을 흔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1927년 8월 7일 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인데요. 중국말로 하면 장간즈 리니안 추 정첸. 그러니까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 권력이란 헛개비와 같다. 뭐 이런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1938년엔 이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이 총을 지휘하지 총이 절대로 당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산당이 저 공산혁명의 그 전위 조직이고 그 공산당이 만든 군사 조직이 바로 홍군이고 인민해방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민해방군이 당을 억압하거나 당의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공산 조직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자기가 군사력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화혁명 전 과정을 통해서 마오쩌둥은 군사력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 권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군사력이 없었다면 문화혁명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자기 편이었고 군대가 자기의 지원병들이었기 때문에 이 군대를 이용해서 이 중국 전 사회를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문화대혁명을 정치투쟁으로 본다면 저런 이제 군사적 측면은 많이 이제 사상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오쩌둥은 단 한 번도 군사력을 놓친 적이 없고 군사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1959년 8월 루산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이제 펑더화이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펑더화이는 굉장히 강력한 군부의 지도자였습니다. 10대 원수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의 영웅이었고요. 이 사람이 대학진 운동의 실상을 눈으로 직시한 다음에 와서 마오쩌둥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마오쩌둥이 물러섰다면 이 군사력을 가진 펑더화이가 마오쩌둥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펑더화이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정치 권력 갖기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이 사람들을 혁파적으로 물리쳐서 몰아내면서 자기의 꼬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군사 천재라고 불리는 린비아오를 앉히게 됩니다. 펑더화이를 린비아오로 교체했던 것이 마오쩌둥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린비아오가 무조건적 충성을 마오쩌둥에 바쳤다는 그 사실이 마오쩌둥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더화이를 우두머리하는 반당 집단을 탄핵을 하고 대신에 린비아오를 앉히는데 린비아오가 그때부터 국방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혁명 기간 내내 린비아오는 제2의 권력자로서 나중에는 급기야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선정이 되는 그런 영예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린비아오는 마오쩌둥에 의해서 처형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점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람이 린비아오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원수이면서 1940년대 국共내전의 영웅이었죠. 또 펑더화이 이후에는 국방장관에 임명이 되어서 인민해방군에서 마오쩌둥의 인격 숙배 열풍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보면은 굉장히 병약했다 그래요. 신경쇠약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 집회에 불려 나오면 사람들 앞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연설했던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1년 9월 13일에 마오쩌둥으로부터 마오 쫓겨서 어떤 그 영모죄에 휘말려가지고 일가족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소련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제 몽골로 온도르칸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마오쩌둥이 이제 비행기에 폭탄을 심었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뭐 어떤 그 물증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린비아오와 마오쩌둥의 권력 투쟁은 또 문화혁명기에 매우 재밌는 한 챕터가 될 테니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재미난 야사를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마 제약학자들이 자기 실명을 밝힐 수도 없어서 이 논문을 구성한 다음에 인터넷에 이제 흘려가지고 중국의 이제 그 문화혁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새록을 해놓은 그런 논문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읽어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문혁 야사라고 제가 분명히 밝히고요. 그러니까 아직 학술적으로는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시사점을 주는 누군가가 작성한 문혁 야사가 있는데 그 야사에 보면 2월 병변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병변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군사 쿠데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베이징에 있는 중공 중앙을 향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문화혁명이 공식적으로 개시되기 3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1966년 2월인데요. 그때 마오쩌둥이 이제 후베이성 우창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창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한을 얘기하는 건데 그 우한에 있는 세 도시 중에 하나죠. 거기서 이제 어떤 비밀스러운 이제 군사 작전 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서 중국 군부의 실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매우 강력하고 매우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설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소련과의 전쟁을 불사해야 되고 소련이 언제 우리 국경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니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된다는 뭐 그런 식의 논리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들 보면 뭐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중소 분쟁이 점점 격화돼가지고 실제로 국경 분쟁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실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식의 이제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이 시점에서 문혁을 앞두고 소련과의 전쟁 물살을 선언했던 것은 완벽하게 정치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방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그게 뭐 이렇게 완전히 허황된 소리는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구도 많고 국토도 넓다. 소련의 인구는 우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대다수가 도시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소련 인구를 보면
우리보다 인구도 없는데 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약하다는 거죠. 소련이 비록 중국보다 잘 살지만 부자는 오히려 전쟁을 두려워하고 혁명을 꺼리게 마련이다. 우리 가난뱅이들은 전쟁을 즐기고 혁명을 좋아한다. 우리는 원자탄도 안 무섭다. 그러니까 1964년에 이미 중국이 원자탄을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붙어볼만 하다는 거죠. 소련 수정주의자들과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다. 최후에는 결국 쌍방의 육군사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어떤 장군들을 굉장히 격동시켰다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베이징 군부, 그러니까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중심 인물들을 앉혀놓고 이 사람들 다시 설득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베이징에 있는 군대를 빼가지고 내몽고 쪽으로 군사 훈련을 보내라. 그런 식의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이징 군부에 있는 군부, 그러니까 이 베이징은 굉장히 중요한 수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군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다른 부대가 이제 수도를 지나갈 때는 절대로 이제 함부로 이제 수도 근처에 다가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어떤 베이징 군부는 함부로 이제 여기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도 방위가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오쩌둥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베이징에 있는 군대를 저쪽 내몽고 쪽으로 보내는 그런 군사작전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이징 군대가 장기 군사작전으로 돌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이 군사적 진공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중국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조호 리상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유혹해서 산을 떠나게 하는 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마오쩌둥 입장에서, 마오쩌둥은 이때 남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회에 말씀드렸나요? 마오쩌둥은 문혁이 시작될 때 이미 베이징을 떠나고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런 군사회의를 열고, 군사회의를 연 다음에 베이징에 있는 군대를 전부 다 내몽고로 보내라. 뭐 이런 식의 강력한 촉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랴오닝성에 있는 선양군구의 제38군 병력을 베이징으로 진격시키는 작전을 펼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베이징에 있던 그 베이징 군부의 군사들, 이 군사들은 이제 중공 중앙에 과의 이제 명령 계통으로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군대가 빠져버리고 대신에 그 션양에 있는 그 지방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베이징을 정복하는, 포위해버리는 뭐 그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오쩌둥이 이걸 움직이는데, 그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다름 아닌 린비아오입니다. 그러니까 린비아오한테 물어봤더니 린비아오는 중국의 이제 군사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제 군부 내부에서 어떤 조밀한 어떤 그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러니까 명령이 통하고, 명령이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이제 베이징을 함락을 하는, 그러니까 정복을 실제로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389는 1950년대 한국전쟁에 투입됐던 병력인데요. 중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기가된 부대로 탱크 부대, 뭐 화전 화포 병력, 방화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병 그 군부대가 8만 명의 병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병력이 내려와서 베이징을 둘러싸는 그런 상황이 벌쳐지니까, 이때 이제 중공 중앙에 있던 류샤오이나 덩샤오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오쩌둥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겁을 줬다는 것인데요. 자,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군사적으로 제압을 해서 너희들 제거하고 다시 이제 병권을 장악해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도 있다. 너네들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친히 구테타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 마오쩌둥의 무력 시위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은 이제 아직 야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이걸 증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의 베이징을 에워쌀 수 있는 마오쩌둥의 군사력이 없었다면 과연 문화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혁명 2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대민 지배력을 마오쩌둥이 군사를 통해 가지고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이 군대로 하여금 혁명 군종을 지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군부 독재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없었다면 문화혁명은 제대로 마오쩌둥의 지휘하에 놓여 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은 바로 이 병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뒤흔들 수 있었던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그 린비아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소홍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군사 천재입니다, 린비아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군부의 내부 상황을 너무나 선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보력, 그다음에 이 사람의 지휘력, 이 사람의 조밀한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내부 그 군인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 뭐 이런 게 이제 마오쩌둥한테 굉장히 유용한 지도력의 근거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부를 배경으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불과 30대였을 때부터 말했듯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고 총을 잃어버리면 당이 연명할 수 없다. 그런 이제 명확한 현실주의적 군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군중 조직을 군사적으로 조직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투입해서 관리 진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래서 저 린비아오와 마오쩌둥의 결합, 이게 바로 문혁을 만드는 절묘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린비아오가 이제 국방장관으로서 인민해방군을 장악을 하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제 군대를 마오쩌둥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혁명의 진원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에서 마오쩌둥 숭배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에서 마오쩌둥에 대한 인격 숭배가 마구마구 퍼져나가서 전 중국으로 확산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64년 1월 5일입니다. 국방장관 린비아오가 인민해방군의 정신 무장을 위해서 마오쩌둥 어록을 출간합니다. 저게 이제 소홍서 내지는 이제 홍보서, 그러니까 이제 보석이 되는 붉은 책 이런 건데 영어로는 리틀 레드북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최종본에는 33개 주제에 427개의 마오쩌둥 명언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이 명언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듯이 맨날 읽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저게 이제 전 중국 인민을 장악한 이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도 마오쩌둥 주지처럼 저렇게 혁명 정치를 강화해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념 무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뿐만 아니라 초중고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대학 신운동이 끝난 다음부터 저런 이념 교육이 더욱 강화돼가지고, 자, 덩샤오핑과 류샤오지가 권력을 잡고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실제 혜택은 그들의 정책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오쩌둥한테 더 끌려가 버리는 그런 어떤 이념적 주술 상태로 빠져듭니다. 자, 이게 바로 문화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심리적 배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을 보면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강조를 하고 계급투쟁을 강조를 하고 군중 노선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강조하는 뭐 그런 식의 마오쩌둥 사상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여성, 문화예술 학습 방법 등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 향상의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읽어보면 말 자체는 뭐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 역경을 딛고서 우리가 더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우리가 혁명운동에 전념을 하면 우리가 이제 혁명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입니다. 읽어보면 뭐 그렇게까지 이상적인 말은 없는데 문제는 아주 편집정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개조하려는 그 마오쩌둥 특유의 그 정치 노선이랄까요? 아니면 이념 사조랄까요? 그런 게 이제 몇몇이 깔려 있죠. 그 일설에 따르면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65억 부가 유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성경 버금가는 세계 최대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마오쩌둥이 이념적으로 어떤 인격 숭배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문화혁명 과정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마오쩌둥은 실제로 붉은 태양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홍태양이라고 불렀죠. 놀랍게도 오늘날 이제 북한에 가면 김일성을 여전히 이제 태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하죠. 사실 저 태양의 메타포는 마오쩌둥이 먼저 썼습니다. 그걸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김일성이 모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1964년 이후에 마오쩌둥은 중국 방방곡곡에서 태양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당, 군, 민 모두가 날마다 마오쩌둥의 어록을 읊조리게 되었고요. 중국 인민에게 마오쩌둥은 혁명 지도자를 넘어서 인생의 스승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날마다 마오쩌둥 만세를 외쳐대는 수억의 인민대중이 바로 가장 강력한 마오쩌둥의 권력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훈련되고 조련된, 세뇌된 군중이 없었다면 문화의 대혁명은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이 뭐라고 그런다고, 왜 사람들이 마오쩌둥을 보위하자, 마오쩌둥이 지금 외롭다 뭐 이러면서 왜 마오쩌둥과 자기들의 어떤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저렇게 들고 일어났을까요? 바로 저런 장시간에 걸친 세뇌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전선동의 효력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특히나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매스컴이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전근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선전선동이 먹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이 확산이 되고 또 정보가 빛의 속도로 와가는 이 AI 시대가 펼쳐지면서 어쩌면 또 새로운 문화혁명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혁명은 저런 식의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한 세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혁명은 인격 숭배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문화혁명은 인격 숭배가 낳은 대중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 숭배는 인민해방군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군에서 시작된 인격 숭배 풍조는 학교로 퍼져나가고서 청소년들을 사로잡게 되고 그 이후로 중국 전 인민들이 인격 숭배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런 포스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저는 이제 붉은 보배 같은 책, 홍보서, 그리고 작은 붉은 책, 소홍서, 이런 마오쩌둥 어록이 전 중국 인민의 의식을 사로잡게 되고 마오쩌둥은 날마다 전 중국 인민의 눈동자에 강림하는 신적인 존재로 격상되게 됩니다. 자, 저 포스터를 보면은 때로 몰려서 사람들이 손에 이제 홍보소를 들고 마오쩌둥 만세를 외치면서 마오 주석은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붉고 가장 붉은 태웅이다.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는 포스터입니다. 또 이 보면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 마음속에 붉은 태양, 마오쩌둥 만세 이러면서 이 문화 대혁명이 단순히 중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배신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 특히 이제 공산권 국가의 모든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 어떤 좌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마오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글로벌 마오이즘 같은 게 또 꼽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했던 중국의 공산당이 저런 식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마오쩌둥이 전 세계로 혁명을 수출하고 있다고 선전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과연 어떻게 문화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대민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선전선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한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념의 절대화입니다. 자,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념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저렇게 큰 권력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1930년대랑 40년대 초반 중국 사회를 보면 그 당시에도 서구에서 들어온 많은 다양한 사주들이 다양한 학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념을 통일하고 절대화시키죠. 그래서 마오쩌둥 사상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교조주의며 근본주의고 원리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스스로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하는 어떤 그 사상적 통일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각도에서 소련의 수정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일으킨 혁명 투쟁이 반수, 방수 투쟁입니다. 여기서 반수는 반수정주의고 방수는 수정주의를 막는 투쟁입니다. 그렇게 이념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권력이 강화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권을 장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오쩌둥은 린비아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군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했고 그 지배력이 무력 시위로까지 등장을 했고 베이징 정부에 있는 중앙 권력의 권력자들이 전혀 아무 짓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당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을 하면서 이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린비아오가 중심이 돼서 인민해방군에서 나왔던 어떤 인격 숭배의 선전 선동력,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열관적인 팬덤과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홍위병 운동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다음에 할 강의는 홍위병 운동인데요. 바로 저 열광적 팬덤이 나와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바치니까 바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대중적 동원력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대중 동원력은 여러 가지 정치 운동으로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오쩌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의 기반 내지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파워의 어떤 비밀이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골방에서 혁명의 시나리오를 쓰고 반란의 희곡을 썼던 바로 마오쩌둥 개인의 술수와 음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정치 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었고요. 그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치밀하게 덫을 치고 잔인하게 짓밟는 전술로 자기 정적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리우샤오치가 그렇게 죽었고요. 펑더화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마오쩌둥의 2가지 권력 기반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사 무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중 동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군사 무력과 대중 동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실제적인 황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대 그 어떤 황제도 마오쩌둥보다 큰 권력을 누리지 못했고 그 권력이 정치 투쟁과 그다음에 불건전한 어떤 혁명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중국 사회는 마오쩌둥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10년의 대동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오쩌둥이 과연 어떻게 홍위병 운동을 일으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위병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